자식에게 뼈와 살을 깎아 헌신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비참한 노후로 몰아넣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굽이굽이 맺힌 사연을 풀어드리고 굳어버린 마음의 매듭을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친구 인생톡톡입니다. 창밖에 부는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 계절이 오면 유독 시린 것은 무릎만이 아니지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태워 촛불처럼 살아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것은 다 타버린 심지와 촛농처럼 굳어버린 내 몸뚱이 하나뿐이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과 공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지도 대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야속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남은 생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친 하루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1부. 어제는 냉장고 앞에서 길을 잃고 오늘은 안경을 쓴 채 안경을 찾습니다. 사는 게 참웃으려다가도 눈물이 나고 오려다가도 헛웃음이 나오는 코미디 같습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순간 자신이 왜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더랍니다. 하얀 냉기만 뿜어져 나오는 냉장고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며 배추김치통이랑 눈싸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김치를 꺼내려던 건가? 아니면 어제 먹다 남은 찌개를 넣으려던 건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빈손으로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보고서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외출하려고 현관을 나섰다가 가스불을 껐나 싶어 다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부엌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나오는데 이번에는 휴대폰을 챙겼나 싶어 주머니를 뒤집니다. 분명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 말이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늦을 것 같다 고 말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한 친구가 그때 거기 갔던 식당 이름이 뭐였지? 그 산 밑에 있는 거 하면 다른 친구가 거기? 그 나물 많이 나오던 집?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정작 식당 이름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거기 그 집 저기 만 수십 번 반복하다가 대화가 끝이 납니다. 명사는 사라지고 대명사만 둥둥 떠다니는 우리네 대화 들어보면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합니다. 몸은 또 어떻습니까? 비가 오려나 싶으면 기상청 슈퍼컴퓨터보다 내 무릎과 허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쑤시고 결리는 관절 마디마디가 내일은 비가 올 테니 빨래는 거두시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거울을 보며이 주름 좀 펴야지 했는데 이제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눈꺼풀은 처져서 시야를 가리고 건 버섯은 어느새 친구하자며 얼굴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자께서는 비우면 채워진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네 머릿속은 기억이 비워지고 대신 걱정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이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밥 먹을 때 흘리는 밥알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된 내 손을 원망스럽게 쳐다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음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기계도 녹이 슬고 삐걱거리는 법인데 하물며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온 우리 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건망증이 생기는 것은 뇌가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신호이고 무릎이 아픈 것은 이제 좀 천천히 걸으라는 몸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변화를 아이고 또 이러네 하며 껄껄 웃어넘길 여유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웃어넘기려 애쓰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웃음으로도 덮이지 않는 씁쓸함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건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동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멀쩡하게 하니 나보다 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소외감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주식 이야기를 하고 새로 나온 전자기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어 묵묵히 밥만 씹습니다. 그러다 문득 용기 내어 한마디 거들려고 입을 떼면 아유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라거나 엄마는 설명해도 복잡해서 못 알아들어 라는 말이 날아와 꽂힙니다. 그 순간 입안에 있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집니다. 웃으며 넘기던 나의 실수들이 누군가에게는 답답함이 되고 짜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하게 되지요. 화면 속 사람들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왜 거실 소파에 앉은 내 주변 공기는 이토록 싸늘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2부. 사실은 서운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남이라면 차라리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안 보면 그만인데 피를 나눈 자식이라 서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라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말들이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하라 고 인간관계의 도를 말씀하셨지만 부모 자식 사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내 배 아파 나아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며 키운 자식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부르다며 시장통에서 떠리로 파는 생선 사다가 나는 대가리만 발라먹고 살점은 죄다 발라 자식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커서 이제는 내 밥숟가락 챙겨주는 건 고사하고 명절에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차 막히니까 일찍 올라갈게요 입니다. 오자마자 갈 생각부터 하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끓여놓은 곰국이 채 식기도 전에 짐을 쌉니다. 바리바리 싸준 반찬통을 차 트렁크에 실으면서 이런 거 안 싸줘도 된다니까 냄새나게 라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섭섭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꾹 눌러 삼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내가 짐스러운 노인이 될까 바유세 부리는 꼰대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조심히 가라.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자동차 미등을 보며 손을 흔들던 팔에 힘이 쭉 빠져 툭 하고 떨어집니다.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젊은 알고생은 같이 했는데 늙어서 남는 건 서로에 대한 원망뿐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 일하느라 가족 돌볼 틈 없었다며 내가 누구 때문에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하고 큰소리치고 아내는 당신이 밖으로 돌 때 집구석 건사한 게 누군데 하며 맞받아칩니다.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고 다독여주기에는 각자의 상처가 너무 깊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탓일까요? 한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려 며칠을 끙끙 앓아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밥은 이더랍니다. 아픈 사람한테 괜찮니 하는 말은 못할망 정밥 타령이 나오냐 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어서 돌아누워 눈물만 훔쳤다고 합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가는데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라면 냄새가 풍겨옵니다. 그 냄새가 그렇게 역겹고 서러울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이 사람 밥 차려주는 식모였나 하는 생각에 비참함이 밀려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실대로 고큰 상처가 터져 나오는 중이라는 것을요. 너희들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설명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대화는 단절되고 집안에는 정막만 흐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하게 그 정막을 채우는 백색 소음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천장을 보고 누워 지난날의 필름을 돌려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이가 아프면 업고 뛰던 그 밤길 남편의 월급 봉투를 쪼개고 쪼개어 적금을 붓던 그 손길. 그 모든 헌신이 사랑이었음을 의심치 않았는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거친 주름과 관절염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노자는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워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지만 마음의 탯줄까지 끊어내는 것은 왜 이리도 아픈 걸까요? 머리로는 노아주작이 대하지 말자 하면서 도전하기 화면만 쳐다보는 내 모습이 처량합니다. 가장 아픈 것은 남이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않고 잊혀지지만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혀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가 나의 지난 70년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을 줍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은 식은 국그릇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이 식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온기가 식은 것일까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입니다. 축 처진 어깨 퀵한 눈. 도대체 저 낯선 노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3부.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화병의 기록. 우리네 어르신들 가슴 속에는 시커먼 숫덩이가 하나씩 들어있다고들 합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 내시경을 해도 안 보이는데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뜨거운 기운이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병. 바로 어병입니다. 옛말에 참을 인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매울 때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며 입 꾹 다물고 살았고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자식들 봐서 참는다 하며 속을 끓였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 담으면 저절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무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참았던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어서 악취가 나듯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는 독이 되어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갑자기 열이 확 올라서 부채질을 해대기도 합니다.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밉다 못해 측은지심조차 사라지고 그저 꼴도 보기 싫은 마음만 듭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저당 잡혔구나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를 찾아오신 김 여사님 이야기가 잊히질 않습니다. 평생을 종갓집 맏며느리로 사셨답니다. 1년에 제사만 12번 손님 7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몸이 아프니 시댁 식구들은커녕 남편조차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며 타박을 하더랍니다. 그때 김 여사님은 부엌 칼을 들고 도마 위에 놓인 물을 내리치는 데모가 아니라 자기 신세를 내리치는 것 같아 펑펑 우셨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갔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아빠는 묵묵하니까 라며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세요 하고 돈 몇 푼 보내는 게 효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병원비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온기인데 말입니다. 엄마만이 아팠지?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갈 것 같은데 말이 그렇게 듣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린 환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거절 한 번 못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진 애가 좀 더 움직이면 되지. 그렇게 나를 깎아서 남을 채워주느라 정작 내 그릇은 깨지고 금이 간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억울해서라도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화를 내려고 하니 화내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겁나고 조목조목 따지자니 노망났냐는 소리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참습니다. 가슴을 치며 혼자 사깁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부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들과 조화롭게 지내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 군자라는 뜻인데 우리는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나 자신을 죽여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굴종이고 포기였을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쭈글쭈글해진 내 내면의 아이가 나 좀 봐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남들 듣잖아 라고 윽박질러 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낯선 눈빛과 마주칩니다.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텅 빈 눈동자. 그리고 그 눈동자 너머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은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꽉 차버린 분노의 용암입니다.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태. 여보물 좀 줘.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 평소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 줬을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하얘집니다.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들었는데 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벽을 향해 힘껏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쨍그랑. 컵이 깨지는 상상을 하며 숨을 헐떡입니다. 과연 나는 이 컵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껍데기를 깨부수고 폭발하게 될까요? 가슴속에 묻어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러와 사부. 믿는 도끼에 발등만 찍힌 게 아닙니다. 영혼까지 베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나요?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동네 어귀에 사시는 최 여사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최 여사님은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린내 밴 손을 부끄러워하며 그 손으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셨죠. 오로지 아들 하나 번 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되자 최 여사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2층 양옥집을 팔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전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모실 테니까 집 합쳐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던지 최 여사님은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아들네 아파트 그 넓고 깨끗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박고손주 재롱 보는 맛의 아내의 말년이 이렇게 피는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계절이 한번 바뀌기도 전에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 닫는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엄마 눈을 피하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날 저녁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냄새 나는 것 같고 친구들도 집에 못 부르잖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어지는 아들의 한숨소리. 조금만 참아 나중에 요양병원 알아볼게. 최 여사님은 그날 밤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요양병원이라니요. 다음 날 최 여사님은 짐을 쌌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내 친구랑 지방 가서 살기로 했다. 고 거짓말을 하고 나오시는데 아들의 표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을 보셨답니다. 그 표정이 30년 생선 비린내보다 더 역하게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차가운 방에 누워 최 여사님은 천장에 핀 곰팡이만 세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옛 단골이
아이고 사장님 아들 내서 호강한다더니 왜 얼굴이 반쪽이 됐어? 하고 물으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십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허무함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은 건병든 몸뚱이와 텅 빈 통장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낙인뿐입니다. 최 여사님은 며칠 전 저에게 전화를 걸어 펑펑 우셨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그때 그 돈 다 써버리고 죽을 걸 그랬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여행이나 실컷 다니다가 죽을 걸. 내 입에 풀칠하기도 아까워서 아꼈던 돈이 결국 내 자식 불효자로 만들고 나를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절규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희생이 자식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헌신이 결국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비극.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 여사님이 겪은 일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최 여사님 집 대문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부. 바닥을 치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인생의 바닥이라는 게 과연 어디일까요? 지하 1층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땅을 파보니 지하 2층이 있고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구멍이 또 있더랍니다. 최 여사님을 찾아왔던 남자들은 빚쟁이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몰래 어머니 명의로 사업보증을 섰던 겁니다. 집 한 돈을 다 가져가고도 모자라 어머니의 남은 신용까지 끌어다 쓴 아들. 전화기는 꺼져 있고 아들 내외는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최 여사님은 그 추운 겨울날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셨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냥 헛웃음만 허허허 하고 터져나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봐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답니다.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한강 다리 위를 서성거려도 보고약국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한이어굴에서 못 죽겠더랍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 죽으면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죽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노숙하다시피 지내다가 무료 급식소줄 끝에 서 계신 최 여사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억척스럽게 벌어서 남 퍼주기 좋아했던 그분 이식판 하나 들고 고개 푹 숙인 채 배급을 기다리는 심정. 한 국자밥 한 주걱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팔아버린 것 같은 그 비참함.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을 겁니다. 밤이 되면 지하철역 한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눕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옆자리 노숙자의 코미디 프로 같은 잠꼬대 소리술 취한 취객의 고성방가. 그 소란 속에서 최 여사님은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추위도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아들 입에 생선가시 발라 넣어주던 기억 남편과 함께 거닐던 봄날의 기억.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차라리 치매라도 걸려서 싹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치게 그리우면서도 끔찍하게 아픈 기억들. 그렇게 바닥을 기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몸무게는 10kg가 넘게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빛은 죽은 생선 눈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의 촛불이 여기서 이렇게 꺼지는구나. 어느 날 새벽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어느 상가 건물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스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최 여사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박스 쪼가리. 마치 자기 인생 같아서
발로 툭 차버리려는데 그 박스에 적힌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빗물에 번져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 가지고 가던 최 여사님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치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역설적이게도 희망은 그렇게 젖은 쓰레기처럼 다가왔습니다. 6부, 뜻밖의 깨달음 젖은 낙엽에서 길을 묻다. 그 젖은 박스 조각에 적혀있던 글귀는 대단한 명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이삿짐센터 광고 문구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낙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투박한 글씨체였습니다. 짐은 내려놓으면 그만이고 길은 다시 가면 그만이다. 짐은 내려놓으면 그만이고 길은 다시 가면 그만이다. 최 여사님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천둥 같은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게 다 짐이었구나. 자식이라는 짐체면이라는 짐과거라는 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이끌고 산을 오르려고 했으니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었구나.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값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난이 역설적이게도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강제로 내려놓게 된 짐이지만 어쨌든 등 뒤에 짐이 없어지니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을 보며 최 여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 작은 절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절마당 한가운데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모양이 기이했습니다. 곧게 뻗은 게 아니라 온몸이 비틀리고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까지는 벼락을 맞았는지 검게 그을려 죽어 있었고 뿌리는 흙 밖으로 흉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상 첫투성이 나무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소나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저 나무도 저렇게 사는데, 온몸이 찢기고 비틀려도 저렇게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는데, 죽은 가지 옆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이 보였습니다. 벼락 맞은 상처는 옹이가 되어 나무를 더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우리는 상처 없는 삶을 꿈꿉니다. 흠집 하나 없는 매끈한 사과 같은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상처 없는 나무가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겪은 고난 배신 아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망친 흉터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훈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노자께서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고든 나무는 제목으로 쓰이려고 일찍 잘려나가지만 굳고 못생긴 나무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오래오래 산을 지키며 그늘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 나도 굽은 나무다. 못나고 상처받은 나무다. 하지만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최 여사님은 절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은 생선 같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보자. 이번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인간 최순자로 살아보자. 내려놓으니 보이고 비우니 채워진다는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보니 비로소 땅을 박차고 오를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더하기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돈을 더 벌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빼기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빼고 기대를 빼고 원망을 빼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시장 한 구석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소일거리를 시작한 최 여사님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로또 당첨 같은 허황된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잔잔하고도 강력한 기적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부. 거울을 보지 말고 창문을 여십시오. 최 여사님이 시장 한 구석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꼴이 올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만 몇 달간 미간에 내 천천자를 깊게 새기고 입은 대빨이나 나와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으니까요. 노자께서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최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물처럼 살자. 굳어서 딱딱해진 얼음처럼 세상과 부딪히며 깨지지 말고 그냥 녹아서 흐르자. 내 처지가 바닥이라면 그 바닥을 적시는 물이 되자. 예전에는 손님이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고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애국을 해요. 가져가세요. 오늘 저녁 맛있게 해드시고 하며 덤으로 한 줌 더 쥐어줍니다. 100원 손해본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1000원을 번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면 세상이 보이지만 유리에 은칠을 한 거울을 보면 오직 나 자신만 보인다. 우리는 그동안 은칠을 한 거울 속에 갇혀 살았던 건 아닐까요? 내 아픔, 내 희생, 내 억울함. 오직 나만 들여다보느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곁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습니다. 욕심이라는 은칠을 벗겨내고 나니 비로소 투명한 유리창 너머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여사님이 욕심을 내려놓고 웃기 시작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말을 걸어옵니다. 아니 요즘 최씨 얼굴이 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름살이 아니라 마음의 고집지가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양 훈수 두려 하고내 뜻대로 안 되면 화부터 냅니다. 그것은 늙은 것이 아니라 낡은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거울을 깨고 창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하며 과거의 영광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가 하며 창문 밖 세상을 궁금해하는 사람. 내 상처를 훈장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많이 아팠겠구나 하며 연고를 발라주는 사람입니다. 최 여사님은 비록 가진 돈은 없었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 파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웃음과 위로를 덤으로 주는 시장 통의 상담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세상은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발부. 내가 변하니 세상이 덩달아 춤을 춥니다. 어느 날 시장에 앳된 새댁 하나가 유모차를 끌고 와서는 콩나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더랍니다. 얼굴이 울상인 게 딱 봐도 무슨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최 여사님이었다면 살 거야 말 거야?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애기 엄마 오늘 저녁에 무슨 국 끓이려고? 시원한 콩나물국 끓여서 밥 말아 먹으면 속이 뻥 뚫릴 텐데.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새댁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산후우울증으로 너무 힘든데 남편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늦고 친정 엄마는 멀리 계셔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최 여사님은 장사도 팽개치고 새댁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아이고 그럴 때야 나도 그랬어. 근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제일 예쁠 때더라. 지금은 힘들어도 금방 지나가. 이 콩나물 가져가서 묻히지 말고 국 끓여 먹어. 내가 끓이는 법 알려줄게. 그날 이후 그 새댁은 매일같이 유모차를 끌고 최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콩나물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친정 엄마를 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김씨 생선 가게 박씨도 틈만 나면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수다를 떨다 갔습니다. 최 여사님의 자판 앞은 어느새 시장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매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 집 할머니가 인상이 너무 좋아가면 기분이 좋아져 하며 일부러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콩나물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쏜 도토리묵도 팔고터밭에서 키운 상추도 팔았는데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쫓을 때는 도망가던 돈이돈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챙기니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도망간 아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의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오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쟁이에 쫓기며 노숙자처럼 살았다는 아들. 엄마 볼 면목이 없어 죽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해준 콩나물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됐다. 살아있으면 됐다. 언제 한번 와라. 밥이나 먹자. 최 여사님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했습니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이제는 그냥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지옥 속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 놓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한다는 말정말이었습니다. 내가 웃으니 거울 속의 세상이 따라 웃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이 주먹 쥐고 있던 상대방도 손을 펴니다.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자식은 부모의 등만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내가 행복하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복수입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주눅 들어 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 오늘 친구들이랑 노래교실 간다 저녁은 알아서 먹어라 하고 쿨하게 나가는 시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자식들은 오히려 어려워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구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남편이 미워서 자식이 속 썩여서 친구가 배신해서 잠 못 이루십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벽을 밀어서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사십시오. 내가 향기로워지면 나비는 저절로 날아옵니다. 구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진짜 어른의 기술. 나이듦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사한 무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필살기. 바로 품격입니다. 공자께서는 나이 60을 이순 이순이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순해져서 무슨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는 닫히고 입만 열려있지 않은지요. 존경받는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임에 가면 말은 제일 적게 하고 지갑은 제일 먼저 엽니다. 내가 낼게 라는 말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은 없습니다. 큰 돈일 필요도 없습니다. 붕어빵 한 봉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꼰대 소리 듣는 어른들의 특징은 입은 열고 지갑은 닫습니다. 닫습니다 때는 말이야 일자로 시작해서.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도로 끝나는 일장연설.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밥값이나 내고 저런 소리 하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멋쟁이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별명이 만사 형통 여사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럴 수 있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늦잠을 자도 젊은 사람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손자가 반말을 찍찍해도 요즘 애들 말이 다 그렇지 뭐 하고 웃어 넘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몰래 화장대 위에 용돈 봉투를 슬쩍 올려놓고 나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스트레스 풀어라. 봉투에는 딱 그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머님 최고! 라며 떠받듭니다.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상을 차립니다. 잔소리꾼 시어머니가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가 오시는 길이니까요. 이분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늙으면 입안에 사탕을 물고 있어야 해. 그래야 잔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그 사탕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해.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와서 회사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그러게 내가 공무원 하랬잖아 라고 초를 치는 대신 그냥 고개 끄덕이며 많이 힘들었겠고 나아비가 고생이 많다 라고 해주십시오.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필요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나 죽으면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같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대신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너희들도 너희 인생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의 짐을 덜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은 반찬 처리하려고 밥 비벼 먹지 마십시오. 나 혼자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수저 받침대까지 놓고 정갈하게 드십시오. 낡은 속옷 입지 마시고 목욕탕 갈 때 제일 좋은 속옷 입고 가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비싼 명품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냄새나지 않게 자주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십시오. 늙으면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더 중요하지만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가짐도 흐트러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지 않는다. 자식이 얼마를 버는지 며느리가 친정에 뭘 해줬는지 친구가 땅을 사서 배가 아픈지 남의 사생활에 대해 호기심을 끄십시오. 그 호기심을 나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지 내일은 무슨 책을 읽을지 새로 생긴 산책로는 어디인지 내 인생의 정원에 꽃을 심느라 바쁜 사람은 남의 집 담장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며 우아하게 늙어가는 당신의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잘 익은 과일에서 향기가 나듯 잘 늙은 사람에게서는 인품의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노년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아직 망설여지시나요? 내가 지금 시작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슴 벅찬 용기를 드리겠습니다.